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이 된 평범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늘 저를 보고 조용하고 인내심 많은 사람이라 말했지만 사실 저는 그 어떤 말보다 조심스럽게 살아온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의 감정을 먼저 살피는 버릇이 있었고 결혼 후엔 남편의 기분, 아이의 눈치, 시댁의 필요까지 하나하나 조율하며 살아야 하는 게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의 숙명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고 그 사이 친구 하나와 참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3살 아래였지만 서로의 인생에 가족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집안 열쇠도 맡겼고 아이가 아플 땐 그녀가 병원까지 데려가 줄 만큼 믿었으며 남편과 다투었을 때는 그녀의 조언에 기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내가 본 장면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하려면 그녀가 내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편의 외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고 더 날 선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배신을 당한 여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두 사람에게서 동시에 무너진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틈 사이로 내가 나를 다시 일으켜야 했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날의 시작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수시로 들여다봤고 나는 아이의 도시락을 싸느라 정신이 없었고 출근길에 내게 무심히 인사를 건네는 남편에게 나는 습관처럼 조심히 다녀와요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힌 그 순간 방금 전까지 집안을 맴돌던 그의 냉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해 나는 이유 모를 싸늘함에 팔을 감싸 쥐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유난히 자주 늦었고 회의가 많다는 말은 매번 같았지만 그의 양복 주머니에 들어있던 호텔 영수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늦게 들어온 남편은 샤워를 마치고 나와 내가 말도 꺼내기 전에 잠들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를 바라보며 도대체 언제부터였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멀어진 건 언제였을까? 내가 혼자 아이들을 보느라 울다 잠든 밤들, 시댁에서 상처받고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던 날들, 혹은 친구에게 남편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그래도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자꾸만 감쌌던 그 말들이 결국 나를 속이는 거짓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순간을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새벽에야 비로소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 주 토요일, 오랜만에 친구 미진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미진이는 중학교 동창으로 내 결혼식 때 들러리를 서줄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이 셋을 돌보느라 지쳐 있던 내게 언제나 유일하게 숨통을 틔워준 존재. 그날도 미진이는 내게 와. 요즘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냐며. 세수도 못하고 살아? 하고 웃었고 나는 장난처럼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얄팍했는지를 나는 몇 시간 뒤 알게 됩니다. 미진이는 내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고 내가 아껴두었던 복숭아를 꺼내 먹었고 남편이 좋아한다며 추천해준 와인을 냉장고 맨 아래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형부가 좋아하던 거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그걸 내가 왜 기억해? 란 의문이 스쳤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내가 아닌 그녀가 남편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 후 곧장 방에 들어갔고 나는 아이들과 마당에서 수박을 먹으며 멀리서 미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 안에 있던 아주 미세한 불편함이 그날 처음 뚜렷한 실루엣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이 돌아간 다음 날 남편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고 나는 망설이다 결국 그 화면을 눌렀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만 비로소 진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걸. 친구의 시선, 남편의 침묵, 내 마음속에서 점점 짙어지는 의심. 나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늘 모르려 애썼던 것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심장이 한 템포 빠르게 뛰었고 이유 없이 창밖을 오래 바라보게 됐습니다. 남편은 오늘 외근이 있다며 출장 가방을 들고 평소보다 일찍 나갔고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무너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점심 무렵 우연처럼 미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오늘 시간 돼?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미진은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렸고 나는 가식적인 웃음으로 다음에 보자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가볍고 빠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오후 나는 남편의 외근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그가 근무하는 건물 근처로 향했습니다. 핑계는 단순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 남편과 마주치면 우연인 척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회색 빛의 오후 건물 앞 커피숍 유리창에 누군가가 웃으며 들어오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나는 무심히 고개를 돌렸고 그곳엔 남편과 미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익숙한 듯한 거리로 그들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엔 커피, 다른 손엔 서로의 팔이 걸려 있었고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살짝 기댄 채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목이 말랐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그 자리에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고 나는 커피숍 유리창 뒤에 숨어 내 친구의 웃는 얼굴을, 내 남편의 미소를 모두 지켜봤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하늘은 어둡고 비는 천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젖고 옷이 축축해졌지만 그 감촉이 내 속에서 무너진 무언가와 닮아 있었기에 그냥 그대로 맞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문 앞에 미진의 가디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손에 들린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주저앉은 채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집에 다녀갔던 겁니다. 남편보다 먼저. 이해할 수 없는 조각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요즘 갑자기 자주 연락했는지, 왜 아이들 선물을 준비해주고, 왜 남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묘한 눈빛을 보였는지. 나는 그 퍼즐을 맞추고 있었고 맞춰질수록 내 안에 어떤 감정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허공을 바라보는 것 같은 무력감이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밥을 지으려다 쌀통을 그냥 덮었고 아이들이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도 아무거나란 말만 반복했다.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나는 그제야 알았다. 아무거나는 마음이 지친 사람의 마지막 언어다. 며칠 동안 남편은 평소보다 더 자상한 척을 했고 미지는 연락을 멈추었다. 그 조용한 시간이 오히려 더 시끄러웠다. 나는 그 사이 내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남편이 처음으로 출장을 핑계로 생일을 비운 날. 그날 밤 미진이 준비해준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눈물이 났다. 나는 그 눈물이 서운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건 뭔지 모를 불안함의 예고였는지도 모른다. 몇 달 전 미진이 준 향수를 남편이 칭찬했을 때 이거 미진이가 선물해줬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괜히 웃으며 내게 안기듯 다가왔을 때 나는 왜 그 웃음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는지 그 이유를 이제서야 알겠다. 더 오래전 우리 셋이 함께 갔던 캠핑에서 남편이 미진의 컵에 물을 따라주며 자연스럽게 허리를 감싸던 순간도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그냥 넘겼다. 오래된 친구니까, 가족처럼 지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다.
사실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단지 믿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사람은 참 잔인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면서도 그 의심을 부정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는다. 나는 그동안 수없이 스쳐갔던 장면들 앞에서 눈을 감았고 귀를 막았고 입을 다물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마주하면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이미 무너진 것은 그날의 장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작 알았던 것을, 끝까지 외면했던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지켜낸 건 가정이 아니라 거짓된 평화였다. 그 안에서 나는 점점 나를 잃고 있었고 이제 와서야 그 모든 걸 되돌아보는 중이었다. 나는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심하게 길어진 흰머리 몇 가닥과 눈가에 깊게 내려앉은 주름, 그리고 입꼬리가 늘어진 채 굳어있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내 얼굴을 바라보며 묻고 싶었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걸까? 남편일까? 그가 나를 속이고 가정을 배신하고 나의 친구와 그런 관계를 이어온 그 사람. 그는 언제부턴가 내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지 않았고 내가 말하는 도중에도 스마트폰 화면을 더 오래 바라봤으며 내가 아픈 날에도 그의 입에서는 피곤하다는 말이 더 먼저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럼 친구일까? 어릴 적부터 내 옆에서 늘 나의 편이 되어준 척했던, 내 슬픔을 대신 울어주던 척했던 그녀. 언제부터였을까요? 내가 남편과 어색해진 날마다 친구의 위로가 조금씩 짙어졌던 순간들이 그녀는 내게 형부는 좋은 사람이야 라며 늘 감쌌습니다. 그 말이 이제 와선 참 잔인하게 들립니다. 좋은 사람을 왜 당신이 더 잘 아는 척 했을까? 하지만 정작 나를 가장 무너뜨린 건 나 자신이었다는 걸 나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늘 그들보다 나를 후순위에 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웃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참고 넘기면 가정은 지켜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습니다. 그 오랜 습관들이 결국 내 감정을 말라붙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균열을 만든 겁니다. 나는 누구도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그들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무시한 사람, 그건 바로 나였습니다. 거울 속에 있는 그 여자는 참 오래 참고, 참 오래 속이고, 참 오래 미소 지으려 애쓴 사람입니다. 나는 그 여자를 다독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그녀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견뎌온 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결국 당신이 당신을 지켜낸 일이에요. 나는 처음으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날 미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엔 화장이 곱게 되어 있었고 손엔 내가 예전에 사달라고 했던 그 브랜드의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생일 곧이지? 미리 챙기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바빴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익숙했고 말투도 표정도 심지어 케이크를 내려놓는 손길까지도 전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언니 집 냄새 아직도 똑같다. 난 이 집에 올 때마다 참 편해. 나는 참았던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편했겠다. 내가 없는 동안도 편했겠지. 그녀는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둘러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나 사이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의를 그녀가 먼저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뭘? 그 집에 내가 있었다는 거.
그 사람 옆에 내가 있었다는 거.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들켜버렸다는 당혹감이었습니다. 언니, 그게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처음엔 그냥 위로하려던 거였어. 형부가 너무 힘들어했으니까.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형부가 힘들었으니까? 나는 그 말에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넌 내가 힘들어했던 건 못 봤어? 내가 내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진 기억 안 나? 언니, 나도 그땐 아니었어. 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어. 그녀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서늘한 공기 사이로 우리 사이의 기억들이 하나씩 바스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그녀도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가 그 모든 세월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의 나에겐 그 기억을 더는 꺼내들 이유도 그녀를 다시 마주할 힘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어떤 관계를 스스로 접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 나는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녀는 내게서 떠난 게 아니라 내가 그녀를 떠나보낸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창문을 조금 열어둬 바람이 조용히 커튼을 흔들었고 우리는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어떤 대화보다 더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나 다 알아. 내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놀라움이 아니라 준비된 회피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눈을 피할 때마다 나는 그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그 사람하고. 내가 묻자 남편은 숨을 한 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실수였어.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실수라는 단어는 우리가 서로에게 해왔던 모든 노력과 믿음을 순식간에 짓밟는 말이었습니다. 그 실수가 며칠이었는지, 몇 달이었는지, 몇 해였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실수라면 당신은 실수를 너무 오래 끌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침묵에서 진심이 아닌 책임 회피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알고 있어. 그 말에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나는 그제야 그가 진짜 두려워한 게 들통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등을 돌릴까 봐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진이야. 남편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힘들었어. 당신하고 말도 잘 안 되고 언제부턴가 그냥 그 애가 내 얘기를 들어줬고 그의 말은 중간에서 멎었습니다. 내가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당신 편이었어. 내가 조용히 말하자 남편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알아? 그 사람하고 웃고 다니는 동안 나는 이 집 지키려고 당신 자존심 하나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나 자신을 다듬었는지 당신은 몰랐지.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미안함보다 불쌍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니면 그는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고 그가 찾았던 위로는 사랑이 아니라 현실로부터의 도피였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도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걸 인정하는 긴 한숨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부터 살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집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늘 있었던 자리에 슬리퍼가 사라졌고 현관 옆 옷걸이에 걸려있던 회색 코트가 빠져 있었고 세탁기에 돌아가던 셔츠도 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들이 없어진 자리는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내 숨을 막아왔습니다. 혼자 남겨진 공간은 처음엔 불안했고 그 다음엔 낯설었고 결국엔 편안해졌습니다. 나는 그 사실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토록 익숙해질 수 있는 외로움이라니. 식탁에서 나 혼자 밥을 먹으며 말을 걸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순간 서러웠지만 이내 그 침묵이 내가 살아온 시간보다 훨씬 정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햇빛이 드는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다가 문득 눈물이 흐른 날이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이제는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는 나를 문득 안쓰럽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 나는 그 질문에 한참을 생각한 끝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은 날은 없어. 하지만 외롭기 때문에 내 안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어. 남편 없이 지내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소리 내어 불러봤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불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고 있었던 거죠.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야. 오랜만이지? 너 참 오래 참았지. 그 순간 무너지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탓하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오래 외면해왔던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혼자가 된 이 집에서 나는 조금씩 다시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감정을 천천히 살피는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걸 나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식탁 위에 펼쳐진 신문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나는 오랜만에 잔잔한 음악을 틀어두고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우편함을 여는 소리. 나는 무심히 현관문을 열었고 그 안에 도착해 있는 익숙한 필체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하얀 봉투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힌 내 이름. 그 이름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적은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뜯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편지를 열면 뭔가가 다시 시작될까 봐 두려웠고 그렇다고 그대로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편지는 딱 한 장짜리였습니다. 남편 특유의 조심스러운 문장들과 매번 반복하던 말투가 그대로 담겨 있었고 그 아래 진심인지 후회인지 모를 단어들이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난 뒤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문장에서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울었다는 말이 그토록 얄밉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립습니다. 당신 없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듣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읽고 조용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어느 하나 거짓 같지 않았고 또 어느 하나 완전히 진실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나온 관계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애매했고 모호했고 끝내 단정 지을 수 없었던 시간들. 편지를 책장 사이에 끼워 넣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고. 나는 그 편지를 불태우지도 않았고 유리장 안에 넣어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책 속에 한 페이지처럼 끼워 넣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펼치게 될지 아니면 그대로 묻힐지 모를 채로.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나는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혼자서 커피를 마시고 서점에 들러 책 몇 권을 골라 집으로 돌아오던 길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무심히 꺼낸 그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미진. 그 이름 썩 작아 그토록 낯설고 동시에 숨이 턱 막히도록 가까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단 3줄이었습니다. 언니 잘 지내요? 언젠가 한번 우리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짧은 문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별다른 수식어도 없고 핑계도 변명도 사과도 없이 그저 조용히 건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 안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한 것도 하지 않겠다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의 뻔뻔한 태도, 당시의 침묵, 내가 무너질 때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그 모습.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녀와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도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참 복잡합니다. 단 하나의 잘못으로 모든 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모든 과거를 이유로 상처를 덮을 수도 없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내가 왜 그녀에게 바로 답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건 그녀에게 벌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울면 같이 울고 누가 사과하면 바로 괜찮다고 말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 감정을 먼저 살펴보고 내 안의 상처가 정말로 스스로 아물었는지를 확인한 뒤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문자를 그저 받은 채 그 밤을 보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건 회피가 아니라 진짜 용서를 위해 내가 내리는 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감정도 소리치는 말도 없이 아침이면 따뜻한 물을 끓이고 늦은 오후엔 햇살이 머문 자리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시간은 모든 걸 덮지는 않지만 내 안의 소음을 천천히 잠재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편과는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도 다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가끔 안부를 묻고 나는 간단한 대답만 건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놓은 듯 그러면서도 완전히 멀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진에게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의 내 마음이라는 걸 나는 인정합니다. 용서는 말 한마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기억과 그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나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니까요. 나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없이 하루를 살아냅니다. 이름을 불러줄 사람은 없지만 그 이름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이제 분명히 압니다. 그건 아내도 친구도 아닌 나라는 사람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이젠 조금씩 웃을 수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나를 만든 이야기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남은 건 작은 식탁과 햇살이 머무는 창가와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나 자신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의 상처 속에 살고 있다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상처는 언젠가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서사가 되어 줄 거라는 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이름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나는 매일 내 이름을 부르며 다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며 나는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 불완전하고 애매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솔직하고 가장 평온한 마무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웃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나는 나를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밤이 곧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의 당신을 잘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